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내일 내가 다시 좋아지고 싶어입니다. 지은이는 황윤아님이고 펴낸 곳은 리드리드 출판입니다. 지은이 황윤아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황윤아님은 서강대학교에서 중국문화학 및 경영학을 전공한 뒤 에스카드 회사, 증권회사, A코스메틱 회사, 패션회사 등 다양한 업종의 크고 작은 기업에서 약 13년간 마케터로 근무해왔다. 그 과정에서 단기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감내하기도 하고 일개 직장인으로서 밥벌이의 고달픔을 겪기도 하며 팀장이 된 후 비로소 중간 관리자의 어려움을 깨닫기도 한다. 한편 옆집 이웃의 자살을 목격한 후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찰해보기도 하고 잦은 실수를 저지르는 와중에 자신의 ADHD를 뒤늦게야 발견하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고자 전국의 점집을 답사하기도 한다. 동시대 평범한 사람들이 겪었을 법한 크고 작은 사건들과 무겁고 가벼운 고민들을 솔직하고도 담담한 문체로 풀어낸다.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여 이 책의 일러스트를 직접 그렸다. 꿈은 멈추지 않고 꿈꾸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 전업 작가가 겸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길 꿈꾸며 먼 미래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할머니가 되기를 꿈꾼다. 삶에 갖은 고초를 견뎌낸 끝에 용기 내어 말한다. 인생이여 나에게 와락 쏟아지길. 어떤 모습이든 나는 쫄지 않을 테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구원, 아프도록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 12월 25일 오전 6시 20분. 1평의 공간, 0.1초의 찰나 그 사건이 터졌다.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인 크리스마스다. 어쩌녁 아이들 몰래 숨겨두었던 선물을 들고 나왔다. 쌍둥이인 두 녀석이 깰까봐 살금살금 움직여 트리 아래에 선물을 쌓았다. 아이들이 기뻐할 모습에 설레는 마음 반, 과제를 해치웠다는 후련한 마음 반이다.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인데 올해는 가족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 작고 소소한 물건들까지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진다. 집안을 둘러보니 울컥해지기까지 한다. 벌써 오전 6시. 마음이 급해졌다. 1시간 뒤면 아이들이 깨어날 것이다. 포장지며 리본, 테이프 등 산타표 포장의 흔적을 치웠다.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점퍼를 대충 둘러 입은 채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금세 문이 열렸다. 백열등이 푸르게 빛나는 엘리베이터 안이 몹시 서늘했다. 아니 섬뜩했다. 겨울바람 때문일 거라고 단순히 얼버무렸다. 왜 그랬던 걸까? 예상 외로 밖은 포근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 속 실인 공기가 더 수상쩍을 수밖에 없었다. 밀려드는 묘한 기분을 털어내려 숨을 후하고 길게 내뿜었다. 하지만 불길한 느낌이 쉬이 가시지 않았다. 쓰레기 수거함에 쓰레기를 던져넣고 터덜터덜 아파트 현관을 향해 걸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춰 있었다. 뛰어가 탈까 싶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귀찮네. 다음껏 타지 뭐 기왕 마음먹은 것 여유롭게 걸음을 옮겼다. 그새 엘리베이터는 다른 주민의 부름을 받아 위잉 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할 일 없어 뒤돌아서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다. 퍽! 그 순간 평생 들어보지 못한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난데없이 위에서 사람 형상을 한 물체가 떨어진 것이다. 아니, 사람이었다. 상공에서 추락한 사람의 몸이 시멘트 바닥에서 무참히 짓이겨지는 소리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죽음에 이르는 문을 향해 난폭하게 몸을 던지는 소리. 그것은 인간의 하찮은 언어나 문자 따위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너머의 것이었다. 낙하 중이던 여성과 나 사이의 거리는 불과 4에서 5m 정도. 내가 위로 끌려 올라가는 것인지 그녀가 곤두박질 치는 것인지 시공간이 온통 뒤집히는 듯했다. 그녀의 활짝 뜬 눈과 나의 놀란 눈이 팽팽하게 연결되었다. 그 축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어지럽게 돌았다. 소리에 이어 맹렬한 피 냄새가 훅 끼쳤다.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피는 사방 2제곱미터의 공기 중을 비릿하게 채우고도 계속 흘렀다. 그렇게 잠시 나와 그녀는 차갑고 비좁은 시공간에 단둘이 갇혀 있었다. 연겁과 같던 정막을 깬 것은 내 비명이었다. 눈꺼풀이 희번득 뒤집힌 채 허공에 대고 갖은 악다구니를 썼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목구멍을 턱 막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녀 삶의 흔적이 세상에서 모두 지워져 버릴 것 같았다. 확신도 없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으니까. 여기요, 여기. 라고 마구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119에 전화를 했다. 횡설수설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몰랐다. 휴대폰 너머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침착하세요. 혹시 떨어진 분 옆으로 다가가실 수 있겠어요? 구급대원은 그녀가 숨을 쉬고 있는지 몸에 온기는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녀가 만약 살아있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 모든 물음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매몰차게 대답했다. 마치 예수를 3번 부정했던 베드로처럼 스스로가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옆집의 아주머니였다. 3년 전 열려있는 현관문 사이로 아이들이 아장대며 도망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없어졌다며 혼비백산 울부짖던 중 살짝 열린 옆집 문틈 너머 앉아있는 녀석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양 볼 가득 사탕 문 아이의 손에 또 오곡 과자를 쥐어주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햇살처럼 곱고 따뜻했다. 뒤늦게 나와 마주친 그 눈이 찡긋하며 반달 모양으로 웃음 지었다. 화사한 빛을 품고 있던 눈이었다. 불과 사나흘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녀는 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예의 바르게 웃음 짓던 그녀의 눈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가볍게 눈인사만 건넨 뒤 층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에 시선을 꽂았다. 사건 당일 내내 넋이 나가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특선 요리를 준비한답시고 어저녁부터 법석을 떨었던 게 무색했다. 아이들은 산타 이야기를 하며 요란스레 떠들었다. 그래, 점심은 차려내야지. 밤새 끓인 꼬꼬뱅의 간을 보려고 몇 점 우겨넣던 중 욕지기가 올라왔다. 급히 화장실로 내달렸다. 수없이 토해 속은 텅 빈 채였고 더는 개워낼 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위장까지 입 밖으로 토해낼 지경이었다. 체증이 영 가시지 않았다. 명치가 묵직하고 답답했다. 찬바람을 좀 쐬고 싶어졌다. 현관을 열고 나와 복도식 아파트의 난간을 붙들었다. 난간 너머 아래를 보니 까마득했다. 참혹했던 현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새빨간 피가 흥건하게 번져나가던 자리는 어느새 잿빛 블록을 드러낸 채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까르르 웃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따스한 입김을 내뿜으며 그 위를 총총 밟고 지났다.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모든 게 꿈이었을까? 정신이 아득해진 나머지 난간 위에 손을 얹었다. 눈을 가늘게 찌푸린 채 힐끗 옆집 난간을 바라보았다. 맙소사, 사람의 까만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흠칫 놀란 나는 손을 뗐다. 콘크리트 난간이 물컥 눌리며 늘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난간이 스스로 허물어지며 그녀에게 길을 내준 것인가. 그녀가 투신하기 직전 밟았을 그 흔적 앞으로 옮겨갔다. 흙먼지가 묻은 발자국을 매만지니 모골이 송연할 만큼 손이 아려왔다. 그 차가운 자국을 맨손으로 오랫동안 지워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 줄도 모르는 채 넋을 놓고 읊조렸다. 예상하였듯 쌓이는 자살이었다. 구급차에 옮길 새도 없이 생이 끊겼다고 했다. 아파트 카페 게시판에는 조의를 표하는 척 호들갑스러운 글 하나가 올라왔다. 그 사건이 한낱 가십거리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최초 목격자입니다. 사소한 가십거리로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웬걸.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자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그 글은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그녀가 떨어진 자리 위에 내가 놓았던 하얀 국화꽃다발도 치워져 있었다. 누가 치운 걸까?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휴대폰으로 눈을 일군 채 지나가는 중년의 남성이 보였다. 마트에 가는 듯한 부부의 모습도 있었다. 분주하게 오고 가는 행인들 모두 이목구미를 잃은 얼굴이었다. 인간의 감각을 잃어버린 어쩌면 소멸한 모습에 나는 기가 질리고 말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내 안에 진짜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구원자 예수가 탄생한 날에도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온갖 기쁨과 환희, 꿈들로 채워진 크리스마스처럼 보이지만 365일 중 어느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날 목격한 죽음은 악마의 사악한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눈을 하고 있었다.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깃든 눈,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려는 눈. 죽음과 시선을 마주친 이후 인생이 덧없게 느껴졌다. 아등바등하는 마음도 사라졌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인생의 지도, 나침반, 시계도 모두 잃은 기분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물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한다는 것에 의미 있기는 한가 산다는 건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침없는 몸부림. 그 안에서 꿈을 꾸며 나아가는 나. 나는 어쩌면 그녀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찍 올라갔더라면 떨어지려는 그녀를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인공호흡을 했더라면 그녀를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저런 가책이 나를 우울감으로 몰아넣었다. 우울의 색깔을 입힌다면 반타블랙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검다는 반타블랙. 이 색이 칠해진 곳은 깊이나 높이에 상관없이 평면처럼 보인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반타블랙의 자칫발을 헛디디는 순간 허공이고 나락이다. 배꼽 언저리가 저릿하게 조여오며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지배당한다. 붙잡고 버틸 만한 것이 그 어디에도 없는 막막함. 그 안에 갇혀버린다. 이유를 찾고 싶었다. 왜 숨 쉴 구멍이 막혔는지, 숨통을 조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었다. 끝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달래주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듬더듬 찾아내야 했다. 집을 오갈 때면 매번 그녀가 떨어진 자리를 스친다. 말끔하게 정돈된 가지를 떨군 화렵수와 봄철이면 잎을 터뜨릴 조경수가 양옆으로 있는 앙상한 좁은 길이다. 멀리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콘크리트 바닥에 그녀의 분노와 원한이 고스란히 새겨진 것 같았다. 그 자리를 디디면 반타블랙의 검은 늪이 발목을 잡아채는 듯했다. 그럴 때면 저승으로 향하는 구덩이에서 나 또한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야 했다. 하얗게 질린 여인이 검은 눈을 번쩍 뜨고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살려줘라고 절규하는 듯한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나를 원망하는 듯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 자리를 지나는데 심장 언저리가 저릿해왔다. 마음이 애끊었다고, 샛길조차 찾지 못해 막막했다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다고, 누군가 다가올수록 뒤로 물러섰다고 차마 얘기하지 못했을 여인의 물은 속내가 들리는 듯했다. 내 안에 공포를 밀어내는 연민이 가슴에 스몄다. 다시 한 달쯤 지나자 나는 그녀의 반타블랙의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수렁은 하늘도 바닥도 없다는 외로운 좌절에 빠졌어요. 웅크렸어요. 고개를 쳐박았어요. 신발을 신었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바람까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우울은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아니었다. 기쁨, 슬픔, 분노로 채색된 감정을 모조리 잃는 상태였다. 무의 공허 삶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사라지는 것, 아니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어떤 위로나 조언, 책과 강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이대로 생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이 들었다. 왜 살아야만 하는가? 이 물음은 인생에 언제 어디서든 불쑥 찾아왔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지금이 아니면 잠시 후 또 나를 덮쳐올지 모른다. 7층, 나는 그녀가 섰던 자리 앞에 다시 서보았다. 여전히 까마득한 높이였다. 공포가 훅 끼치자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그녀의 고통은 이 공포마저 무색하게 했을 것이다. 나는 떨궜던 눈길을 거두고 고개를 들었다. 시선을 높이자 시야가 넓어졌다. 맞은편 아파트의 현관에서 아이들 서너시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보다 불쑥 큰 키다리 나무 사이로 파랗고 맑은 하늘이 보였다. 구름 사이마다 새는 빛이 저렇게 곱고 아름다운데 그녀가 저 하늘을 봤다면 날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자리도 전처럼 시리지는 않다. 아마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속을 지니고 있었을 한 인간이 남긴 흔적에 공감을 더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배타적인 공포,
값싼 호기심과 어설픈 동정, 우위에 선 듯한 연민, 그녀를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오만 등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감상이 부끄러웠다. 나 역시 각양각색의 난간 앞에서 수없이 망설였던 존재이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자는 죽어서도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설마 만물의 이치와 만사의 지혜를 알고 계신 신이 그렇게 편협할까?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한 인간에게 조악한 잣대를 들이대며 앞뒤 맥락을 잘라낼 분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녀가 크리스마스 구주의 너그러운 품에 안겼기를 삼가 고인께서 영면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녀가 떨어진 자리 위에도 이제 막 꽃이 피어나는 중이다. 봄이 오고 있다. 사건 이후 진짜 두려워진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 기쁨도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후회가 밀려올까봐 두려웠다. 원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진 못할지언정 최소한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꾸려가고 싶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죽음 앞에서 조금은 의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함으로. 그런데도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정답은 결국 찾지 못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지 아직 모른다. 죽음에 수천 가지 이유가 있듯 삶에도 수천 가지 이유가 있으리란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 사람마다 사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 배우겠다고 나서 보았자 그건 그들의 길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못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며 나아가기로 했다.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자기 구원의 무게중심을 잡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다. 나흘 주저앉고 사흘 일어나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남기고 있는 자취에 떳떳해지고 싶다. 더불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만큼은 구원할 힘을 기르고 싶다. 나 자신을 구해낼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섣불리 손을 내민다는 것은 기만일 것이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내가 있어서 또 내가 봐주고 있어서 그가 미소를 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의 좋은 친구로서, 따뜻한 선배로서, 아픔도 함께 품어주는 지인으로서 곁에 남아있고 싶다. 좋은 점을 일깨워주는 것, 토닥이며 문득 안부를 묻는 것, 그리고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구원이다. 나와 그들을 위한. 사건 1년 후 새하얀 눈이 내렸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오후에 나는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할머니가 나왔다. 성탄절 잘 보내고 계세요? 나는 산타 양말과 성탄 케이크를 건넸다. 할머니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 환함이란 할머니와 내 주위를 둘러싼 무소불위의 반타블랙을 걷어내기에 충분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팀장을 위하여 중간 관리자의 고군분투기. 제법 규모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한 지 3년 차 되던 해 팀장으로 승진했다. 기존 팀장이 그해 초 퇴사하면서 그 공석을 채우게 된 것이다. 비교적 이른 나이의 팀장이 되자 다들 축하해 주었지만 내심 못마땅한 눈치를 주는 이들도 있었다. 얼떨결에 얻은 감투에 처음에는 벅차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불면증이 생기고 말았다. 좀비 같은 몰골로 사무실을 유랑할 때면 마주치는 이들이 걱정스레 물어왔다. 팀장님,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네요.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인 사무실을 행복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참 불행해 보이시네요로 바뀌어 들렸다. 중간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흔히 말하는 둘째 아이 증후군이다. 출생 순서에 따른 경향성으로 첫째, 막내, 외동 그리고 중간 자녀의 각 성격을 범주화하려는 시도이다. 혈액형 성격이나 MBTI처럼 대상을 정의함으로써 미지라는 두려운 영역을 지워내려는 노력 중 하나일 것이다. 사람의 뇌는 잘 모르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한다고 한다. 중간 아이 증후군은 첫째도 막내도 아닌 낀 자녀의 성격적 경향성을 대변한다. 첫째만큼 주목을 받지도 막내처럼 귀여움을 독차지해보지도 못한 혹은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을 중간 자녀들은 첫째와 비교당하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한다. 한편 마땅히 누려야 할 애정의 상당 지분을 다른 형제자매에게 수시로 양보하며 자란다고 한다. 낀 채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상과 외교의 기술을 습득하고 뛰어난 적응력과 독립심을 형성하며 공감에 능하고 사리에 밝은 균형 잡힌 성격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가설의 요지이다. 애매한 지점에 싹을 틔우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피어난 꽃의 서러움이다.
나는 첫째임이 분명할 것이라거나 왠지 막내일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둘째일 것 같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낀 자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일까? 혹은 나의 포용력과 융통성이 아직 모자란 탓일까? 어찌되었건 중간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가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싶은 나는 둘째 같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서론이 길었다. 아무튼 팀장이라는 과분한 감투를 쓴 값으로 중간 직급자가 의뢰겹게 마련인 매운맛을 아주 호되게 감당해야 했다. 말이 장의지 위에서 찍어 누르는 사람이 수두룩했다. 그 기세에 눌려 한없이 엎드리면 밑에서는 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치고 올라왔다. 끝내는 깡통처럼 납작지 부러져 감투니 뭐니 다 패대기 치고 싶었다. 나부터 숨 좀 쉬고 보자는 심정에 휘말렸다. 고생에 걸맞은 보상이 응당 따르리라 생각했지만 승진의 대가는 옛다. 명예라며 받은 게 다였다. 다른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투값으로 끽해야 몇십만 원을 더 받고 있을 뿐이었다. 그게 어디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겠으나 근무 강도는 곱절로 증가했고 노동 강도 역시 더욱 높아지기만 했다. 그러니 시간당 급여는 오히려 떨어진 셈이었다. 명예값치고는 무척 혹독했다. 팀장님, 대체 어디 계세요? 팀원들은 연일 나의 꼬리를 찾아 헤매기 일쑤였다. 그 시각에 나는 10중 8구 회의에 들어가 있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마다 미팅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 따라서 이쪽 저쪽 빌딩을 타고 오르내리는 이동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았다. 지구라도 구하겠다는 양엄숙하고 진지한 자의식들이 들어차 있는 커다란 회의실은 매번 터질 지경이었다. 치열한 공방과 비장한 설전에 비해 결론은 늘 시시하고 모호해서 투입 대비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했다. 회의실을 나올 때면 그래서 누가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라는 의문점만 남았다. 마지막 미팅이 끝나면 날은 벌써 저문 뒤였다. 그때라도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확인 못한 이메일과 결제 서류가 쌓여 노트북은 폭발 직전이고 연일 늘어지는 안건에 대한 확정 요청도 밀물처럼 닥쳐왔다. 퇴근을 목전에 둔 팀원들은 약간의 혼란을 담아 메일은 확인했는지 묻는다. 이에 대답하면 의사결정은 언제 해줄 것인지 앞다투어 물어왔다. 본론만 혹은 결론만 이라고 포효하는 내면의 야수를 달래며 각양각색의 장광설을 경청해야 했다. 평온을 가장했지만 제발 나도 일 좀 하자 라며 울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 집에 가면 술 한 잔 꺾으리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칼퇴근은 전설 속에나 등장하는 무엇이 되어 있었다. 덕장이 되겠다는 욕심은 자기기만이자 흉내 바둑에 지나지 않았다. 아래로는 사회 초년생들을 두루 살피고 위로는 임원과 대표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사와의 관계는 그전까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어찌되었건 위에서 명하면 아래서 따른다는 깔끔한 규율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받은 지시를 아래의 직급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 껄끄러운 일이었다. 내가 참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편이 훨씬 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전무가 불렀다. 팀원 관리 좀 신경 써요. 사무실 한번 둘러보세요. 그 팀 팀원들만 없잖아요. 통유리로 되어 있는 전무실 문 너머로 목요일 저녁 8시 사무실의 전경이 내다보였다. 40여 명 정도의 사업본부 직원 중 우리 팀원 9명만이 퇴근한 상태였다. 원칙을 따른다면 주 52시간 근무가 맞았다.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전무의 지시가 원망스러웠다. 아니, 전무님. 원칙적으로 하라면서요라고 불만을 터뜨려봐야 내가 온팡 뒤집었어야 하는 오물만 날아올 판이었다. 그저 수시로 바뀌는 지시에 장단 맞춰 미친 척 춤춰야 했다. 내일 본인 팀과 팀원들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팀 간 업무 불균형이 있는 것 같으니 조정해야겠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니 억울했다. 차마 전무가 시켰다고 할 수는 없었다. 깜냥의 자존심이 구차한 사설을 못 참으니까. 아랫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신념도 현실에서는 뜬구름 잡는 꼴이었다. 팀장님은 혹시 회피형이세요? 각종 민원 해결이 늦어지면 받아치고 올라오며 반발하는 팀원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불만이 있을 때 조개처럼 입을 꾹 닫는 팀원도 있었다.
주로 목소리 큰 놈의 손을 들어주고 묵묵한 놈에게 잔업을 몰아주었다. 칭찬이나 비난은 너무 노골적이어서는 안 되었다. 팀원 사이를 조율한답시고 하나하나 눈치를 봐야 했다. 오고 가는 문자 메시지의 말투가 상냥한지 퉁명스러운지 살펴야 했으며 이모티콘이 있는지 없는지에도 신경 써야 했다. 직급이 곧 강패라는 말은 내 성격과 맞지 않았다. 팀원의 기세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내가 참 비겁해 보였다. 앞, 뒤, 양옆, 평행선상에 나란히 앉은 다른 팀장과의 알력 싸움은 정말이지 가장 골석이는 감정 소모였다. 각 팀 간 기묘하게 겹친 업무들을 어느 팀이 주가 되어 이끌고 갈 것인지, 협업의 범위는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에서 은근하게 신경을 긁는 미묘한 싸움이 최소 하루 한두 번은 벌어졌다. 총성만 없는 전쟁이지 갖은 정치와 외교는 더욱 시끄러웠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취하는 것처럼 승패 없이 아름다운 승부가 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다. 차라리 져주는 편을 선호하던 내가 난생 처음 싸움닭처럼 굴기도 했다. 그나마도 팀원들의 방패인 척 보여주기식의 마지못한 싸움일 때가 대부분이었다. 우스꽝스럽게 몸집을 부풀려봤자 기가 눌려있는 것을 다들 귀신처럼 알아챘다. 가끔은 이기지만 대부분 지는 날이 많았다. 어찌되었건 팀장들의 욕바지 아니면 팀원들의 욕바지 중 하나가 되었다. 욕먹으면 장수한다라는 말이 진짜라면 아마 기세 좋게 연금이라도 콸콸 부어야 할 팔자였다. 속내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책상을 엎어야 했지만 팀원에게는 상급자로서 체면을 차리고 싶었다. 팀원들을 보호하는 우산의 매무새는 갖추고 볼 일이었다. 쏟아지는 물 알갱이 사이로 가쁜 숨을 뱉어내기도 벅찬데 그 파랑을 일으키는 바람을 바라볼 사치가 어디 있겠는가. 팀원들의 일을 걷어낼수록 우리 팀에 대한 평판은 떨어지기만 했다. 어설프게 덕장이 되려 하던 나의 사욕은 업보가 되어 알뜰히 쌓이고 있었다. 이것이 팀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거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다. 사내에서 나는 어느덧 천사 팀장으로 불리고 있었다. 싼값에 도금하고 진짜 금 행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금싸락이라도 제 눈 위에 내려앉으면 시야만 흐려지는 법이다. 도금마저 흉하게 벗겨진 모양은 사실 호구 팀장이나 마찬가지였다. 팀을 둘러싼 교묘한 따돌림과 은근한 무시가 잇따랐다. 바로 옆에 내 존재를 무시한 채 내 팀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이 있는가 하면 업무라도 분배해 줄라 치면 그걸 왜 제가? 왜 저희 팀이? 라며 억울함을 터뜨리는 팀원들도 있었다. 어떤 뒷말들이 오고 갈지 몰라 나는 항상 두려웠다. 결국 위, 아래, 앞뒤, 좌우 눈치를 보느라 배터리가 방전되고 말았다. 소위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고 만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중용이라는 말은 성공한 자들이 내뱉는 공허한 말이 아닌가 싶다. 내 경험상 중용은 불가능하며 사고하는 인간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정신이었다. 적당히 중간을 잘 지키는 것은 과연 어디쯤을 말하는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적당한 어딘가를 노련하게 캐치해내는 이도 있지만 나는 안타깝게도 그 감각을 타고나지 못했다. 100명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만큼의 기준이 존재한다. 자신의 중용은 다른 사람의 중용과 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킨다. 누군가의 천사가 다른 이에게는 그저 환장할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에 말은 양쪽에서 모두 들어야 한다. 차라리 냉정하고 편파적인 성향이 맞추기 쉬울 것 같다. 일단 좋고 싫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맞추고 싶은 사람은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발하여 싸우다가 결국 타협점을 찾게 되니까. 회사 내 우에 깊은 동료를 둔 사람은 복 많은 사람이 틀림없다. 웃음과 사랑이 피어나는 텃밭인 줄 알았더니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잔뜩 품고 있는 지뢰밭이었다. 우리 본부는 대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여성 직원이었다. 섬세하게 재단된 정서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평균 이상이라고 할까. 성별이 한쪽으로 치중된 집단에서는 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곤 하니 이상한 일이다. 여왕벌이 탄생하는가 하면 그 주위로 부지런히 꿀을 나르며 그녀를 양육하는 무리도 생겨난다. 바쁘게 사무실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꼭 서로의 뇌관이라도 건드릴까봐 종종 걸음치는 것으로 보였다. 모두는 다정이 낀 팔짱을 뿌리칠 준비라도 하는 듯 혹은 반대의 경우가 될까 두려움에 질린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보드라운 쿠션이라도 아는 듯한 훈훈한 대화의 저변에는
한 줄기 시린 공기가 발목 사이를 불길하게 가로지르고 있었다. 여러 팀의 사람들과 두루 친한 대리가 나에게 전해왔다. 사실은 외롭대요. 다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다를 바 없었다. 팀장이라는 직책을 업고 가는 사람이 앉은 그 자리에 살짝 엉덩이만 걸쳤을 뿐인데도 몹시 외롭고 무서웠다. 공식 발령이 난 뒤 약 2주간은 사뭇 겸손한 태도로 원래의 자리를 지켰다. 한 구석에 고립된 팀장의 자리가 너무나 소외되고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다. 모든 팀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자리에 가면 누구 하나를 남긴 채 퇴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하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참 눈치가 없었다. 내 새끼들만큼은 야근시키지 않겠다는 쿨레 풀풀 팀장 놀이에 홀로 도취되어 있었다. 성장이나 자기 개발과 연관되지 않은 잔업은 주지 않겠노라 선언했다. 이 선언은 이내 자승자박의 기형적인 밧줄이 되고 말았다. 회사 업무 중 절반 이상이 잔업이었다. 강산이 변할 만큼 일해온 내가 대체 어떻게 이를 까마득히 잊을 수 있었을까? 말씀이 곧 실현될지니라는 의미 그대로 자질구레한 단순 업무와 지저분한 업무는 곧 나의 몫이 되었다. 허접한 부채를 퍼덕이며 급한 불만 대충 꺼도 시간은 벌써 자정에 가까워졌다. 오후 10시 30분이 지나야 택시비를 업무비로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애매한 시간에 퇴근할 바엔 차라리 30분 더 일하는 것이 낫다는 계산도 있었다. 나 자신을 뗄감인 양마고 써댔다. 마침내 나는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다. 제가 과연 팀장 제목이기나 할까요? 팀장이 된 지 불과 3주 차 되는 날 전무에게 물었다. 치기 어린 질문이었지만 그때는 나를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갈급했다. 두 발은 땅에 굳게 두되 머리는 하늘에 두어라. 천리 밖을 내다볼 줄 알아야 진정한 리더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상향을 추구하되 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나 같은 초짜가 언감생심 욕심낼 바는 아니었다. 감투고 지휘고 모두 필요 없으니 내 할 일만 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때 나의 소원이었다. 물론 윗사람의 의중을 헤아리며 자기 일에만 몰두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이다. 모든 것을 두루 내다보는 것이적인 시야를 지닌 한편 미시적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까지 보살필 줄 알고 때때로 드러내는 능청스러운 모습이 밉지 않으며 동시에 한거 불가한 카리스마까지 갖춘 인물이 되려면 수백 년은 좋게 걸릴 것 같았다. 새롭게 출시된 클렌징 제품의 모델 촬영을 기획하던 때였다. 촬영을 처음 리드해보는 막내 사원 하나가 무섭다고 했다. 단순한 세안제 촬영이라도 기획부터 실제 촬영까지 준비 기간에 장장 한 달을 소요한다고 해도 일정이 빠듯했다. 막내 사원이 프로젝트 리더로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초심자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였음에도 남의 마음을 읽는 데는 까막눈이었다. 절묘하게 콕 집어 풀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기껏해야 이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을 몰라? 라고 말하며 답답해했을 뿐이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며 단시간에 해치워버리자는 유혹이 들었다. 퇴근길 마트에 들러 촬영에 필요한 모든 소품을 재빠르게 골라냈다. 베이지색 원피스 서너펄과 휴양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오가닉 데코, 호텔에나 비치돼 있을 법한 값비싼 타월 등 내가 그리던 느낌에 꼭 들어맞는 것들만 골랐다. 다음 날 아침 양손 무겁게 소품을 들고 촬영 현장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분명 참관자의 신분으로 방문한 것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내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내 사원은 책임자의 지위를 잃고 이따금씩 거들다가 마침내 방관자로 밀려나고 말았다. 관대하며 공정하고 각자의 생각과 개성을 존중하는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은 허황된 공약이었다. 몹쓸 완벽주의가 양산한 이상이었을 뿐이다. 나만큼은 공정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다. 팀원들이 성장하도록 기다리고 인내해주지 못하는 팀장이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길 바랐다. 싫은 소리 한마디 듣는 것이 두려웠다. 숭고한 희생이라도 떠맡은 줄 알았지만 결국 나조차 돕지 못한 꼴이 되었다. 굽어보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내 키가 작은 줄은 미처 몰랐다. 호랑이 가죽을 비집고 나온 여우털을 보고도 눈 감아준 팀원들의 품이 더 넓었다. 자신도 지켜내지 못하는 팀장보다 그들의 키가 훨씬 컸다.
찢어진 우산도 우산이라며 두 손에 꼭 받쳐든 채 정글의 비바람을 견뎌준 나의 전우들에게 이제라도 뒤늦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시간의 가속도, 시간 위를 달리다. 2020년 주식시장의 화랑으로 해외 주식 투자 열풍까지 일었다. 굳이 마케팅하지 않아도 절로 수익이 났으므로 회사 분위기는 매우 훈훈했다. 지금 썩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연일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코스피 3000선 돌파를 목도하며 한동안 다른 활로를 잇고 지냈다. 당시 서점 진열대와 베스트셀러 자리는 대부분 주식과 해외 투자 관련 서적이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제 막 주식에 입문하는 주린이를 위한 서적들이 즐비했다. 웬만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이 두 자릿수였으니 너도 나도 꿀단지에 빠진 개미가 되었다. 급기야는 최대의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고점을 찍은 뒤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말즈음이었다. 투자의 쏠쏠한 맛을 본 이들은 이제 다른 돈줄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경제 부문의 다크호스는 단연 디지털 관련 서적들이었다. 메타버스, NFT, 암호화폐 그리고 부캐를 만들어 수익을 다양화하는 프로앤잡러 등 1년이면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는 소위 상점벽해의 시대였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에너지가 모두 뱁새 수준이라 막상 배우려고 해도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었다. 시대를 거듭하며 변화하는 사회 양상은 우주 팽창과 닮은 구석이 있다. 문과 출신인 내가 우주 이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좀 민망하지만 초등학생 때 대전 큰집에 놀러가면 국립중앙과학관에 자주 들렀다. 먼지가 쌓일 정도로 항상 그 자리에 놓여있는 전시물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질릴 줄 몰랐다. 과학관 한편에는 자그마하고 빨간 우체통이 놓여 있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 과학자에게 직접 편지를 붙이는 코너였다. 나는 주저없이 늘 달고 살던 궁금증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우주의 끝은 어디이며 그 바깥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다. 이후 매우 친절한 어느 과학자께서 몇 장씩이나 되는 기다란 답신을 보내주었다. 어린 내가 이해하기에는 난해했지만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그 끝은 없다라는 내용 정도를 기억하고 있다. 이름 모를 그 과학자의 답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우주가 계속 커진다는 말이 신기해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에 이르렀다. 사실 지금도 우주의 팽창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우주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모든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특히 서로 간의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도 증가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우주의 별들이 서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도 점점 가속도를 높여가는 것 같다. 같은 10년이라도 과거 기점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은 더 빨리 변한다. 정보 교환 수단은 편지, 전화, 인터넷의 순으로 진화해왔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가 더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있다. 기존의 무한한 정보들은 가공과 변이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의 새로운 정보를 탄생시킨다. 그리하여 각 세대가 체감하는 30년은 서로 다른 길이가 아닐까 싶다. 지세대는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도 못하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는 겨우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휴대폰 자체가 대중화된 시기는 스마트폰 이전의 10여 년 전에 불과하다. 10년을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 전후인데 이때는 출입국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 미가 입국이었다. 2010년 프랑스 보르도 지역 출신의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는 프랑스인 대부분이 아직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몰랐다. 그나마 알고 있는 이들조차 내전 국가 방문은 위험하다며 한국행을 필사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기어코 한국행을 선택한 모험심 강한 내 친구는 한국에 요거트가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 현대적이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해주었다. 내가 소개한 것들에 크게 놀라는 친구를 보니 만화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한국을 생각하고 온 것 같았다. 그로부터 불과 10년이 지났다. 세계 속 한국의 인지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고 재밌다고 느끼는 영상이나 음원을 해외 친구와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5G가 한국의 인지도 격상을 위해 열일한 셈이다.
허둥지둥 대세를 따라가다 보면 가끔 과거 감성이 그리워진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기억만 회상하면서 추억에 젖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가 좋았는데 싶은 아련함이 밀려온다.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과거 어린아이들이 주로 했던 게임들이 등장한다. 내가 어릴 적만 해도 구슬치기를 했다. 숨바꼭질, 달고나 뽑기, 공기놀이와 고무줄놀이도 즐겼다. 요즘엔 그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시대가 변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밤늦게 무심히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 어릴 적 재미있게 본 드라마 한지붕 새가족이 방영되고 있었다. 레트로 감성에나 한껏 취해보자는 심정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저렴한 감상일 뿐이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인물과 서사의 감정이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입장을 바꿔본다면이라는 계몽적인 제목의 에피소드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훈계하고 구박하는 존재로 등장했다. 며느리는 응당 그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 시어머니가 본인의 시어머니로부터 똑같이 구박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며느리들이 아주 통쾌해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글쎄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고부관계뿐 아니라 부당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수직관계가 여럿 등장하는 걸 보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끝내는 드라마가 오히려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 잡을 거면 보지 마. 라며 나를 현실로 내동댕이 쳤다. 그제서야 나는 푸르르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다. 불과 30년 전이다. 그 시대를 살았던 내가 느끼는 문화의 괴리가 이렇게 큰데 거듭 가속 페달을 밟으며 진화 중인 지금의 어린 세대는 오죽할까. 어쩌면 세대 간 공유라는 것 자체가 욕심인지도 모른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흥미로운 용어가 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별들 역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 관측 불가능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블랙홀이 암흑인 것 역시 사건의 지평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쩌면 우리의 기억도 일부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다. 좋은 기억은 반짝이는 별로나마 추억이 되지만 평점 이하의 그저 그런 기억은 빠른 속도로 뇌리에서 지워지는 것인지 모른다. 내가 살아낸 지난 시절의 아픔과 권태가 희미해지다 끝내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렸기에 지금 나의 우주가 이토록 아름다운 건 아닐까. 빛의 속도를 가늠해 본다면 그 별조차 실체를 잃고 박제된 과거이니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숨이 차기도 하지만 각 세대 나름대로 꾸준히 애쓰고 있다. 젠체하지 않고 나의 속도로 걷는 걸음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전에 비해 제법 빨라졌다. 서퍼가 물마루를 넘듯 푸른 물결이 거칠면 거친 대로 높으면 또 높은 대로 파도를 타보는 중이다. 시대의 상승과 하강을 겪으며 맷집이 붙었다. 장근 육도 꽤 단련된 것 같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